스타벅스 오늘의 첫 번째 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예산입니다. 이 책은 최근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럽 통합 과정에서 EU 예산의 역할과 변화, 그리고 변화 요인을 정치적,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요. 예산 관련 논쟁을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분석함으로써 유럽 통합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EU 간 FTA가 잠정 발효됐죠. 인구 5억 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 우리 곁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로존의 경제 위기가 가속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오늘 스타벅스는 EU를 전공하고 지난 1년 전에 이미 유로존의 경제 위기를 예견한 책을 내신 연세 세리 유로센터 안병욱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의 EU 유럽연합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예, 여러분들이 좀 있는데요. 비중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학회를 보면 유럽 학회도 있고 EU 학회도 있고 또 학자들 1년에 한 번 정도 그 유럽학 전공자들 모두 모여서 이제 학술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예. 처음에 기자를 하시다가 예. 영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EU를 전공하셨죠? 예. 어떤 그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91년도에 연합뉴스에서 기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고요. 94년도에 YTN 방송하기 1년 전에 그 창립 멤버로 가서 예. 한 10년 정도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YTN에서 국제부 기자를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 전에는 경제부에서 뭐 업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런 좀 취재를 하다가 국제부 기자를 하다 보니까 그 외신을 보면 많이 그 유럽연합 EU라는 용어를 많이 접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동농업 그런 용어 같은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부 때 전공이 그 독일어하고 경제학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99년도에 제가 독일 모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 2달 정도 유럽에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99년 1월 달에 이제 유로가 국제 무대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현장도 둘러보고 하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2000년도 가을에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예 때려치우시고 가신 건데. 예. 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습니까? 가셔서? 예.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예를 들면 왜 주권 국가,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국가가 상당히 주권이라는 걸 좀 애지중지하는데 그럼요. 주권을 포기하고 유럽 연합 같은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협력할까? 예를 들면 이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냐 아니면 무슨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공부한 건 이제 정치 경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에서 제가 논문을 쓴 거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독일하고 영국의 그 유럽 통합 정책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가렛 대처가 영국 총리가 됐던 그 1979년부터 영국 보수당 정부가 끝나는 97년 그 20여 년 사이에 유럽 통합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진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는 지금의 위기와 비슷하게 유럽 통합이 거의 정지돼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2번의 오일 쇼크도 있었고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우리 92년까지 단일시장 만들자. 그래서 이제 1992라는 표가 좀 나왔었고요. 단일시장을 완성을 했고 92년 3년대 유럽연합조약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단일화폐 도입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과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유럽 통합이 획기적으로 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를 제가 비교하게 된 거는 보통 이제 유럽 통합 이끌어온 것은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숙적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유럽 통합을 해서 화해를 했고 유럽 통합이 지도자가 됐는데요. 그 두 나라의 관계는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학자들도 많고 특히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 63년도에 1963년도에 드골하고 아데나워 총리 간의 그 엘리자 조약을 통해서 엘리제 조약, 독불 우호 조약입니다. 그 외교하고 경제 분야 협력, 그다음에 그 국가 수반끼리 정기적인 회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메르켈 총리하고 사르코지 정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교류도 이렇게 의무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독일 친구들 중에
석사를 프랑스에 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이제 교류가 많고요. 반면에 영국하고 독일 관계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친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반미주의가 금방 대조가 되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국가 개입 전통이 상당히 강한 반면에 독일하고 영국은 비교적 자유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오르도 리버럴리즘이라고 해서 질서 자유주의에서 정부가 그 선한 역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틀을 확립해주고 개입을 자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 주체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두 나라가 공통점이 많고 특히 우리가 18세기에 보면 그 조지 5세 때 영국이 하노버 왕조까지 지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촌입니다. 물론 이제 왕족끼리는 맞습니다. 1, 2차 대전 때 두 나라가 이제 앙숙이 됐는데 그 영국 사람 중에 독일의 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로 독일 사람들도 영국의 그 실용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두 나라의 그 통합 정책을 비교 한번 연구를 했고요. 왜 이 두 나라가 좀 여러 가지 협력할 분야가 많은 건데 왜 협력이 안 될까? 어떤 이유일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연합 예산 이 책을 내셨는데 이미 1년 전에 또 유로존의 위기 가능성을 거론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던 겁니까? 제가 이 책을 낸 게 작년 3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2009년 10월에 그리스 사회당 정부, 지금 그 파판드레오 총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기까지 총리하는 유명한 정치 집안인데요. 파판드레오 총리가 집권하고 두 달 후, 그러니까 2009년 12월 EU 그 27개연국 정상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럽 이사회입니다. 이쪽에서 실토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임 그 정부가 회계를 조작해서 정부 부채를 줄였다. 그래서 원래 정부 부채가 그리스가 제 기억에 7%가 8%라고 했는데 10%가 넘었습니다. GDP 대비.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가 구제금융 받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을 끌어서 작년 5월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유럽연합하고 IMF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위기가 앞으로 상당히 그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변국 피그스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좀 심한 말이에요, 피그스. 그 PIGS인데 약자인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대지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약자인데 발음이 좀 그런데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도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그리스, 스페인인데 경제가 아무래도 좀 취약한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질 우려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그 유럽연합 예산을 다루면서 금융위기 때 유럽연합 예산이라는 큰 틀이 있지만 예산 규모가 좀 상당히 GDP의 EU GDP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고요.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게 도와주려고는 안 되고 또 예산이 이미 다 어느 분야에 얼마큼 다 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산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과연 그러면 이 경제 위기가 유럽 통합을 촉진할 것이냐 아니면 저지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통합을 보면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위기 극복의 역사입니다. 유럽 통합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국제 무대에서 그런 접촉이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차 대전 후에 미소 초강대국이 등장하면서 유럽이 국제 무대에서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독일하고 프랑스의 그 불구대천의 원수였었죠. 1, 2차 대전하고 멀리는 그 보불 전쟁 1871년 그런 그 숙적 관계 청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 통합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거거든요. 그 말대로 그런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도 보면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는 뭐냐면 그 유가가 한 4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전에 유가가 $150 넘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 이제 $100 이하로 늘어났는데 근데 그 유가가 4배로 됐다는 건 뭐냐면 당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까지 대부분 그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실업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70년대 세계 경제에서는 말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정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은 그 유가 때문에 상당히 엄청나게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80년대 중반에 당시 유럽 공동체 회원국들이 단일 시장을 90년까지 완성하다 그래서 그걸 완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유럽 통합은 상당한 그 위기에 반응해서 그 정치적 의지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 지도의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극복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의 위기는 그 이전은 그 어떤 위기보다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17개 나라가 단일화폐 유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마르크화는 독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귀중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독일은 이제 히틀러라는 그런 역사적인 오류 때문에 독일 마르크 가지면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자부심이었었는데 독일이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역사적으로 말해서 거의 이런 없는 사례가 없는 건데요. 정말 큰 결단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그 유일무이한 사건인데 단일화폐 유로의 존립 기반까지 지금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 60년 정도가 됐는데요. 52년도 유럽 석탄 공동체부터 60년이 됐는데 최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로존이 비판받은 건 뭐냐면 분명히 위기에 대한 해답은 예를 들면 유로 국가들이 지금은 각 국가마다 이제 단일 채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의 경제가 제일 규모가 크고 펀더멘탈이 경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독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 조금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구제 금융을 받은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국채 금리 똑같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차이. 네, 맞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못했기 때문에 구제 금융을 받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근데 유로존 단일 채권을 한다면 독일은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죠. 왜냐면은 여건이 허약한 나라까지 똑같이 유로 채권을 발행하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은 요새 유로 단일 채권이 위기의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부상되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일한테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제금융상국이 구제금융을 받아서 구조조정을 해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최소한 4,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독일이 계속해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독일 경제 자체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중장기적으로 유로 채권이 훨씬 유리하다고 이 이야기가 최소한 1, 2년부터 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가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위기가 더 증폭이 되고 예를 들면 유권자한테 좀 잘 이렇게 설득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많은 경우에 과민을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경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27개, 유로존 17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 규모가 3위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4위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경제 규모가 우리하고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한 1.6배 내지 7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 정도 큰 나라인데요. 부채 비율은 조금 넘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2년 뭐 엄청나게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로존 위기책이 아직까지 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성을 느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로존 전체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구조화된 어떤 그 체계적인 기구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한 2-3개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1년에 한 4차례 정도 정상회의를 합니다. 유럽 이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순회 의장은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고 있고 지금은 올 후반기 순회 의장은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회 의장국 수도에서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번은 유럽연합 기구가 몰려있는 브뤼셀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례 모임에서 이제 수반들이 큰 지침을 주고요. 회원국 외무장관들 모임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무장관이나 경제장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이사라고 강요이사입니다. 그럼 강요이사회는 각 분야별로 다 있다 이렇게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 단일화폐를 제탄한 그 17개의 나라 유로존은 유로그룹이라는 별도의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클로드 융커라는 룩셈부르크 총리가 유로존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 유로존 그룹은 EU 재무장관보다 더 빈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지난달 수정하겠습니다. 7월 말에 그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 정상회의 말고 27개국의 정상회의 말고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도 열렸거든요. 왜냐하면 유로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7월 말에 열린 예는 없었습니다. 이제 긴급 정상회의를 열렸는데 유로존 정상회의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이제 유로 그룹 그러니까 그 재무장관 17개 재무장관이 모이는데요. 그 위기 해결책 때문에 이 재무장관들은 거의 뭐 매일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같이 유럽 통합에 좀 회의적인 나라의 그 외무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그러니까 영국의 다른 장관들 만나는 것보다 유럽연합 회원국 장관들을 더 자주 만난다. 그 정도는 접촉이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나라 장관들하고 국무회의 하는 것보다 유로존에 있는 회원들하고 더 자주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비교적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일종의 이제 유로존 전체 위기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7월 말에 이제 유로존 긴급 정상회의가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합의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구제금융 상국 그러니까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은 좀 안정이 됐는데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제금리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에서 합의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럽 금융안정기금이라고 4,400억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력 규모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한 1,200억 유로 이상을 출연했습니다. 독일 경제력 규모가 한 28%입니다. 유로존 전체에.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네요. 프랑스가 20%가 좀 넘고요. 이탈리아도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했는데 유럽 금융안정기금은 지금까지는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에만 구제금융을 제공했습니다. 사후였었는데 그 긴급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사전에도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도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유럽 금융안정기금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진전을 했고요. 독일은 이전까지 이런 조치를 반대했었거든요. 자국의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권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단기 대출.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금융권에도.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회원국에 단기 대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적 기능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초부터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그 국채금리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0년 만기물로 해서 독일이 한 2.2% 정도인데요. 이탈리아가 스페인이 5% 남짓 하다가 6%로 치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요즘 유로존 지도자를 볼 때는 상당히 강한 우리가 끝까지 유로존을 살리겠다. 그리고 유럽 금융안정기금도 이렇게 기능을 확대했는데 권한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이 경제 여건이 괜찮은 나라 국제금리 상당히 치솟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유로존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좀 바랐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럽 금융안정기금이 4,400억 유로인데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좀 감안하면 한 1조 달러는 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사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직접 실행되려면 한 3달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런 위기는 이제 조금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럽 중앙은행 ECB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첫째 주 보면 한 220억 유로어치를 매입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한 160억 유로어치를 매입해서 두 나라 국채금리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5%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망의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 중앙은행의 자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국채 매입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두 나라의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치솟는다. 예를 들면 이제 마지노선이 보통 6.5에서 7%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3-4달 계속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나 스페인 경제 여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점점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인데요. 지금은 이제 5%를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예. 걱정할 여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 바로 그 시장의 불안이 금리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두 나라 급지금리가 6.5% 넘고 계속해서 치솟는다. 그럴 경우에 이제 더 이제 위기가 증폭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유로존의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부담이 이제 그런 경우가 될수록 더 커지면서 예. 독일 국민들이 예. 우리가 이렇게 유럽연합 맞습니다. 만들어서 예. 우리가 봉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예.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동독 출신의 최초의 그 독일 통독의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됐고요. 예. 또 물리학자, 그러니까 물리학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사 결정이 모든 정책 수단을 좀 다 검토한 후에 최후에 결정한다 해서 이게 뒤늦게 판단해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당연히 예를 들면은 유로존이 붕괴된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독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 뒤늦게 행동했고 예. 독일이 유로를 버렸다 이런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좀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독일의 그 여론조사, 그 독일 공영방송 ZDF하고 예. 여론조사 기관이 매달 한 번 그 중순에 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근데 독일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그리스에 추가 구제금융 지원한 걸 결단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독일 시민들이 볼 때는 통일 비용 때문에 독일이 한 10년 이상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객관적인 지표에서 나오는데요.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사이에 단위 노동 비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리스가 한 140 정도가 됐고요. 예. 2000년도와 비교해서. 독일이 1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그만큼 구조조정을 강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독일 경제가 위기에도 지금 상당히 견실하게 됐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81년에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된 다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낙후됐었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의 지역정책을 통해서 유럽연합 예산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많은 지원을 받고 유로화 채택 후에 그리스가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면요. 유로화를 채택하고 나서는 독일하고 국채금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일 화폐라고 투자자들이 여겨서 위험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단일 화폐를 채택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100원을 꼬았다면은 그 이유를 예를 들면 이자율이 10%라면 10원을 이자를 지불했는데 독일하고 같은 금리라면 2원밖에 이자를 지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초기에는 혜택을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유럽 통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서 재정을 좀 방만하게 하는 맞습니다. 이런 면이 있겠네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무역 적자나 경상 적자가 계속 누적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정을 못하고 경쟁을 못 갖췄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당연히 그런 것 때문에 그 총리라도 독일 국민이 이렇게 결단코 반대한 거를 섣불리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말해서 유로존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여론을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리더십인데. 맞습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미국의 국가 채무 그 한도 조정 때도 봤듯이 오바마가 그 리더십 부족으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유로존을 이끌고 가는 독일인데 리더십이 지금 아주 과감하게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리스가 붕괴되고 예를 들면 구제금융 상국이 붕괴되면 유로존이 붕괴된다. 그럼 유로가 불안하게 되면 독일도 유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가 유로존 이끌고 가는데 우리한테도 큰 그 국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렇군요. 그런 게 그게 좀 이제 부족합니다. 그 국내 정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의 한계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게 리더십인데 그렇군요. 이제 거의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책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연합 예산. 사실 유럽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유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나름대로 깊게 알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이 이제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오늘 못 여쭤보고 결국은 이제 지금 당면한 유로존 2기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유로존 2기가 앞으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수출하고 그 주식하고 채권 시장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우리 그 수출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 EU가 우리의 두 번째 수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한 4분의 1 정도를 수출했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이 한 12%를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하고 유럽연합 27개 시장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거 한 350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수출 규모가 큰데요. 만약에 유로존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연합 27개도 경기가 이제 침체되고 있고 유럽연합 EU하고 미국하고 서로 그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두 그 거대 경제권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미국의 그 WD 무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마저 경기가 좀 좋지 않으면 우리의 그 상당히 그 수출 교역 시장에 좀 어두운 그림자 될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12% 정도 유럽연합에 수출을 했다면 지난 7월에 이제 한 EU FTA가 잠정 발효돼서 교역이 좀 늘어날 거로 예상되지만 그런 경기 침체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교역 증가분이 조금 좀 줄어들 수 있을 테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고요. 또 하나는 자금 시장인데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럽계 자금이 우리나라 증권화 주식하고 채권 시장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로존이나 유럽연합 위기가 이렇게 되면은 금융권이나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 자본 변동성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2008년 10월 말에 우리가 FRB 그 미 중앙은행하고 연방준비제도하고 수합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를 확보해서 유동성 위기를 넘겨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 당시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애완 보유고도 3천억 달러가 넘고 좀 경제가 건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자기 충족적 위기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데도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그 위기라고 느껴서 심리적으로 말 그대로 떼거리 행동을 해서 일시에 자금을 빼나가면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럽계 자금의 움직임 같은 걸 좀 잘 모니터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부 당국도 뭐 기획재정부하고 금융감독원을 주관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모니터링 팀도 만들었고 그래서 면밀히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수출과 자금에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연합 예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만 주로 말씀 나누고 유럽연합 예산은 이제 말씀을 많이 못 나눴습니다. 아쉬운데요. 우리 유럽연합에 대해서 두 번째 시장이다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우리는 중국, 미국 이런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우리 그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높여갔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서 마쳤으면 합니다. 유럽연합 EU 그 27개는 7개 국가는 인구가 5억 명이고요. 그다음에 미국보다 전 세계 그 총 생산량이 미국보다 큽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데요. 우리하고 너무 이제 지리적으로 멀어서 좀 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한EU FTA가 이제 잠정 발효됐기 때문에 이제 유럽 상품 좀 많이 들어올 테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학생들한테 최고의 배낭 여행지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가면은 그 찬란한 문화하고 역사 같은 거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EU FTA도 발효됐고, 그다음에 유럽연합 경제 위기에 따라서 유럽연합 우리의 그 제2의 수출 시장이다. 미국보다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되고요. 그 특히 이제 그 20대 대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권하고 싶은 거는 유럽을 한번 좀 배낭여행을 한번 꼭 가봐라. 가서 이제 몇 달이나 한 1년 정도 살면서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하고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같은 회원국이지만 사고 방식이나 문화가 상당히 다양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럽 연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나 복지 같은 거의 모든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많은 지혜 같은 걸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져가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럽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몰랐던 부분 말씀해 주셔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병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